저희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들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앞자리가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좀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이 얘기 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시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저희가 간단한 문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맞추시고 나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먼저 좀 풀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사회를 저번에게 이어서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저한테 좀 연예인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요. 잘생기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제가 연예인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혹시 그 닮은 연예인이 누구일까요? 정우동. 네, 저희 방금 손을 들고 이렇게 정답을 외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정답 외쳐주실 분? 정신병원 서재라는 영화가 뭐였죠?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센터에 있어요. 제가요? 제가요? 아까 친구랑 나오는 배우 또 있는데 주인공. 네. 유성호도 나오고. 유성호. 네, 일단은 정답을 외주셔가지고 네, 누구 닮았을까요? 강동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라고요? 강동원. 네, 맞습니다. 제 와이프가 오늘 와서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네, 혼자 듣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선물 한번 드릴게요. 아직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벌써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강동원을 닮은 사회자 송윤하고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답 외치셔요. 정답. 정답입니다. 이게 보니까 다들 게스트 이름들은 아시는데 사회자 이름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 이름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밤의 토크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네, 이래서 이게 앞에 앉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문당이 다 앞에 있거든요. 간사님하고 사진이요? 저랑은 안 찍으시고요. 굉장히 아쉽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오시면서 저녁밥 드시고 오셨어요? 네. 드시고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저녁밥 아끼려고요. 그러니까 밥을 흑정 도우미 신진영 선생님이랑 제가 계란 8개 가져왔고 빨기맛 초코파이 4개 5개 가져와서 먹었어요 같이. 바깥보다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시잖아요. 음식에 저희가 칼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복에도 칼로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행복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행복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게 여행이라고 해요. 여행. 네. 저희가 여행을 가면은 보통 어떤 것들을 하죠? 좋은 것도 보고, 좋은 얘기들도 나누고, 좋은 풍경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한 행복이 진짜 높게 나온대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런 여행 같은 토크쇼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맛있는 간식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강동원을 닮은 사회자가 아니겠습니까요? 다양한 볼거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프로그램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만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조용하시네요. 아까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걸 배우러 오셨던 거구나. 네.
맞아요.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랑 이런 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여기서 굉장히 긴장된다고 말을 한다거나, 그때 뭐 손이 떨린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게스트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지금은 다양한 강연과 교육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현재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이신 강원국 선생님과 저희 동부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시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신만식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입장할 때랑 굉장히 사뭇 다르네요. 굉장히 섭섭하네요. 이럴 때 표현하는 입장 곤란하다. 마이크는 잘 들리나? 네, 제가 간단하게 이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뭐 방송 활동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좋은 호응을 얻으셔서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앞쪽에 비어있거든요. 예. 앞쪽에 비어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편하고 그 어디 강의를 가도 항상 앞자리 보여요. 겸손해서 오늘 지금들 많이 오시네요. 저는 뭐 굳이 뭐 소개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소개를 해주셔야겠고요. 농담인데 뭐 진담으로 가네. 제 이름은 강원국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 임기 끝까지 같이 그러니까 두 분을 8년 동안 모셨고요. 그 전에는 기업에서 일을 했고 배우에서 제일 오래 일했습니다. 김우중 회장 연설문 쓰고 그분 교수님을 하다가 청와대에 가게 됐고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적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강연하고 글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직장 생활할 때보다 몇 배 좋습니다.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오시고 이번에 오신 분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이고요. 좀 더 마이크 잘 들리나요?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은 동부 지역 주민 10만 명을 어떻게 하면은 정신 건강을 좀 더 예방하고 또 그런 길을 닦는 일을 할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주 하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무직에서 개인 의원을 위해서 이게 이런 센터는 다른 부분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주의 성관 수도에다 이임을 해서 거기서 저는 이렇게 다시 이쪽에 시켜가지고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성요한 수도의 성요한병원에서 10년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좀 더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고요.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통과가 됐어요. 제가 1995년 2월 달에 천주의 성요한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제 광주의 메카가 전국적으로 그 정신보건에서는 성요한병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장하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얘기하는
행하다 망했대요. 제가 봤는데 그래도 썩 가까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과고 저는 문과예요. 대기실에서 두 분이 먼저 만나셔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공부는 제가 좀 더 잘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부를 약간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잘했던 걸로 저희가 네, 잠깐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요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살 예방하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과하고 문과가 다른데 한 군데가 너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념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좀 어렵게 해요. 쉽게 풀어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 자살은 자기 나와버리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영역이 아닌데 자살까지 자기 영역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라고 그런다. 이과일만 시켜야 되는데 자꾸 문과일을 한다는 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하는 편이에요. 오은님 이렇게 방금 이게 좀 차이가 나고 이게 문과와 이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대신 해주시네요. 굉장히 쉽게 풀어서 그 밖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저희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즉석에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들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앞에 친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좀 자기만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두 분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자기만의 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주로 와이프한테 많이 제일 가까운 게 제일 아버지 부부고 실제로 89년에 결혼을 했으니 올해로 30년 딱 됐고 그 전에 연애를 또 4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에 굉장히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중에 34년을 거의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너무 제일 잘 알고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 관계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을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걸로 합니다. 저랑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무서운 게 와이프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할 때 제 진심을 보여주기보다는 항상 모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안 되고요. 상태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우리 와이프 장점 하나는 제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일단 들어줘요.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좀 자효능감?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당신 그렇지 않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늘 그러고 누가 날 뭐 욕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자기가 막 혼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정신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는 와이프분이 잘 들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언제든 하셨을 때 그걸 잘 예. 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 좀 자기가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하시는데 혹시 저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는 제 와이퍼가 왔었어요. 저를 항상 깎아주는 분이거든요. 좀 쪽한 조카.
지난번에는 와서 제가 하는 걸 좀 보고 오늘은 여수에 가게 된 것이 제 그간 동창 친구 딸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악을 공연하고 있어요. 거기 여수에 가니까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대개는 아침 시간에 저 자신한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하듯이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좀 지금 방금처럼 쇼크를 좀 합니다. 유머를 통해서 좀 더 가끔 하는데 요즘 제일 유명한 아재 개그를 제가 좀 많이 했고요. 그 외에 아마 동료 선후배라든가 얘기하면서 하는데 역시 좀 더 많이 나누는 술자리에서 좀 더 마음이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 마음이 좀 더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술은 잘하세요? 또 남들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잘 먹었었는데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해준 것이 술인 것 같고요.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에서 뭔 술을 제일 좋아하냐면 서 있는 술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도 아재이고 서른 술. 뒤에서 나오네요. 입술. 방금 알았어요. 오늘 토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장님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네,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강호 선생님도 서 있는 술 좋아하시나요? 근데 그거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의 좀 자기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이런 스킨십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심리에서 좀 나오는 모습인가요?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많이 그 부분이 되는데 요즘은 너무 성적인 게 학대라든가 성적 희롱으로 해서 그게 잘하는데 항상 이렇게 껴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기들에서 항상 안아주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행복할 때는 1세 때거든요.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항상 함께 있죠. 거의 그때는 분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그때 그 아이하고 이렇게 가장 있을 때 제일 좋은 상태인데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피곤해서 그걸 잘 못 느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손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제 딸이나 아들을 좀 만져준다고 그러면 겁을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원초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또 하나 오늘 항상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많은 부분이 항상 성적인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많은 부분에 그것이 넘나드는 수위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의 아내하고는 제 아내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젖과의 정신입니다. 이거 좀 찍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방금 이제 그 스킨십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책 내용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엄마와 이제 그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혀놓고 읽어주면 안 되고 품에 안고 오히려 이 엄마하고 품에 안기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래도 큰 거지 그 책을 읽고 싶은 욕구보다는. 근데 이제 어떤 엄마는 그냥 뭘 틀어준다거나 요즘에는 그냥 오디오를 이렇게 틀어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욕구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런 거고 최근에 영화 이제 제일 유명한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그래도 홍준호 감독의 역작이고 제가 아까 우리 친구한테서 얘기를 했는데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는 영화가 이렇게 좋을까 했는데 그전에는 아는 채만 했는데
기생충을 보면서 이래서 영화가 훌륭하고 황금 종려상을 받구나 하는 생각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제일 그분하고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몸에서 느끼는 이 부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냄새예요. 오늘 이렇게 어떤 느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렇게 본다고 표현하잖아요. 눈으로 보냐, 듣느냐, 그 다음에 이 코로 감각을 취하는 것이고 그 전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이 촉감이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귀로 먼저 비현실적인 사고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비현실이 귀로 들리느냐, 눈으로 보이느냐, 냄새로 나느냐, 뭔가 기어다니는 거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원초적인 것이 촉감이고, 그 다음에 후각이고, 그 다음에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난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감을 뛰어서 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고요. 정신과의 많은 부분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글쓰기가 주제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카톡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카톡글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글쓰기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평범한 사람치고는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마음의 치유까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이 정신과 선생님 옆에 놔두고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데 아직 제가 그냥 경험한 거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제 경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왜 내가 글을 쓰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런 그 불편함에서 벗어날까? 뭐 제가 어떤 열등감을 느꼈다든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뭐가 싫다든가 어떤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저 그럴 때 글을 쓰거든요. 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는 제 감정을 그때그때 그대로 써요. 근데 쓰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요. 왜 벗어나가 있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내 뇌가 나한테 하소연하는 게 내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 나 저 사람 싫어, 미워. 내가 근데 미워하는 게 나도 힘들어. 네가 좀 내가 미워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걸 나한테 이렇게 감정으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그 미워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너도 이제 아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만 미워해도 되겠다. 굳이 네가 아는데 뭐 내가 다시 너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 이제 그만 미워할게.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내 글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여기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뭐 걱정하는 일도 정리를 해보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을 일은 걱정할 필요 없어. 일어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면 돼.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한다고 감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데 후회한 일 중에 보면은 되게 안에서 후회를 해요. 근데 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고 안에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도 내가 역량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 안에서 후회하는 거,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역량만 있으면 그 기회는 다시 와요. 내가 살아온 경험은 반드시 다시 와요. 그게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근데 역량이 없는데 안 한 거,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내가 역량이 없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야말로 그게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낙인이 돼서 그 다음은 나도 힘들고 사람들도 나를 안 찾아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도 제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되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의 하소연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야,
그걸 뭐 그렇게 그거 힘들었냐? 나는 이런 일도 겪었어. 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늘 쉬워 보여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글을 써서 보면은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인데도 글에 나타난 내 일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지 않을 때는 내 안에서 그냥 계속 나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장되게 괴롭혀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내놓으면 저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햇볕을 쐬면 곰팡이는 죽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제일 우리 다음 세션에 우리 정신분석가 우리 선생님하고 하겠지만은 정신치료의 가장 많은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됐든 우리 뭐 사탄이 됐든 빛을 비추면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이 정신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비밀 보장이 좀 돼야 돼요. 누가 지켜본다든가 누가 판단한다든가 이러면 표현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은 잘하는데 글은 잘 못 써요. 좀 배워보려고 오늘 모셨는데 가르쳐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비밀 보장이 돼야지 누군가 보려고 이렇게 하면 어렵고, 그런데 가장 제가 진료실에 이렇게 보고했을 때 어려운 점이 어머니들이 자제분들의 일기장을 너무 보려고 해요. 학교 선생님도 뭔데 일기장을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은 나를 다시 포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비밀 보장이 되고 자기만의 글을 쓰고 어떤 글을 써도 된다. 시공을 초월해야 되고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어떤 조크를 했는데 뭐 걸리는 거 아니야? 방송법에 뭐 걸리는 거냐? 이렇게 하다 보면 움츠러들어서 안 하겠죠. 그런 것이 제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글을 쓰라고 하는데 혼자만의 글을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자만의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하라는 것이 뭐 종교는 뭐 신과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런 방식.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럴 때만이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의 몸 상태에서부터 마음까지 쭉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게 제일이고, 치유라는 개념이라고 치료라는 개념은 일단 암흑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암흑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표현이 되는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한다는 작품 중에 하나죠. 작품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보겠지만 저 부분이 저 유명한 별이 빛나는, 저 처음에 아까 보고 작가가 헷갈리게 항상 하는 것들이 빈센트 반 고흐인데 뭉크가 또 생각이 나고 뭉크하고 반 고흐하고 가끔 헷갈리는 저 머릿속에서 헷갈리긴 한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표현하는 것은 오늘처럼 어떻게 표현하냐, 좀 더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대답들을 들으면서 또 하나 질문이 방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말로 하는 게 편하고 글로 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또 저같이 이렇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드물죠. 제가 좀 유명하네요. 그 내가 찾아가야 돼? 저희가 굉장히 드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치우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절대 듣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 말도 잘하고 저도 아마 그런 사람이 드물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유시민 이사장 말고 또 있나. 근데 그런 분은 많이 만나요. 나는 이제 말을 하기는 쉬운데 글쓰기가 어렵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글쓰기는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하나는 안 해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글 쓰는
말은 잘 하시는데 글쓰기가 어려운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글을 많이 안 쓰셔서 그래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뿌리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말할 수 있다면 할 말이 있는 건데 그건 쓸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말의 통로와 글의 통로는 요구하는 그 기술이 달라요. 아마 뇌 부위도 다를 거예요. 관장하는 부위가.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런 식으로 표현하냐 해서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많이 해보면 돼요. 낯설어서 두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많이 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좀 이렇게 보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분들은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요. 어떤 분 보면은 내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말을 해보세요. 저는 말해보고 쓰면 글이 잘 써져요. 말할 때 막 생각도 막 나고요. 생각도 정리가 돼요. 그 상태에서 나는 글을 써요. 나 와이프한테 늘 말을 먼저 해보거든요. 글 쓰기 전에. 내가 이런 주제로 한 개의 기고를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어디 마트 갔다 올 때, 교회 갔다 올 때 한 40분, 50분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쓰면 훨씬 잘 써져요. 쓰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계속 그래요. 아, 방금 얘기한 거 좀 메모 좀 해줘. 그거는 말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메모를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메모를 해줘. 그리고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은 제가 이제 집을 거의 다 간다고 생각하면 얘가 정리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너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그럼 제가 지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요. 야, 이제 됐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얼추 바닥이 잡혀. 돌가리가 타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도 중간에 내려달라고 하고 카페에 가서 이제 바로 글을 쓰거든요. 말한 거 날아가기 전에 바로 쓰려고.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말을 하면은 그게 다 이게 증발이 돼가지고 유발돼가지고 오히려 글쓰기가 어렵대. 그래서 말을 않고 조용히 그냥 곱씹어야 돼요.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든지 자리에 앉아서 궁리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성적인 거예요. 글을 쓸 때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할 때 말을 불러오고 오히려 막 이 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를 강의를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솟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 초반보다는 뒤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수록 더 막 이걸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말하는 게 더 낫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인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하고요. 근데 저는 성격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내성적인 분도 사람들 만나서 자꾸 얘기하고 하다 보면 뭐 말하는 게 편해지고 또 말할 때 더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글을 잘 쓰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말 잘하려면 글 많이 써야 돼요. 메모하는 거 좋아하고 늘 뭔가를 쓰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지 쓰지 않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 그건 그냥 수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말 잘하는 게 아니죠. 쓰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고요. 또 말을 많이 해야 잘 쓸 수 있고 그거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연주하고 글 쓰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약간 위축이 됩니다. 원래 공부한 거기서 배운 걸로 하면 내 말이 틀린 것도 많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렇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들에 저는 요즘은 좀 좋은 점이 음성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글로 좀 써져요. 모바일 폰으로 하면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늘 이렇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 그럼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가다가 멈추고 아마 근데 제가 가까이서 이시영 선생님이라고 정신과 의사 중에서 꽤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던 분하고 여행을 같이 한 분이 한 10일 정도 있는데 그분도 항상 비행기 타면서라든가 어떤 자리에서 그 순간에 본 것을 글로 다 써놓고 그 부분이 다 이렇게 신문사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파일로 있어가지고 보내고 계시는 거 봐가지고 좀 배우려고 했는데 정도 아직도 말로만 제가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줄여야겠다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8시간 말을 할 수 있으면요 그게 딱 책 한 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한번 책으로 쓰고 싶다. 그럼 살아온 얘기를 내 얘기를 한 8시간 동안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딱 책 한 권 들려요. 제가 출판사에서 한 1년 7개월 일을 했거든요. 책을 써달라면 어떤 분은 무슨 책을 써? 나 못 써. 쓰는 거 싫어. 나 글 못 써. 이래요. 그러면 그냥 말을 해주세요. 2시간짜리 강의를 4번, 5번 잡아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더니 난 강의도 못해. 그러면 저랑 같이 그냥 대화를 해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하고요. 요즘에는 구글 같은 데 가면 녹음한 음성을 넣으면 그 지가 글로 풀어줘요. 오디오를 넣으면 그게 한글로 지가 만들어줘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을 글로 바꿔서 교정하고 그러면 이제 글이 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을 잘하려면 글을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메모광이라는 거예요. 이 메모광이에요. 근데 이 메모를 두 분 다 아주 광적으로 늘 메모를 해요.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옆에 메모지를 놓고 메모를 해요. 머리맡에도 메모지를 놔둬요. 잠들기 전에 엎치락뒤치락 할 때 뭐가 생각이 나는데 일어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메모지를 놔둔대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메모한 것을 당일날 반드시 써먹으려고 해요. 오늘 메모한 것은 오늘 누구한테든가 말해요. 그게 뭐 회의석상이건 아니면 밥을 먹을 때건 자기가 어제 저녁 때 뭐 생각난 게 있으면 아침 첫 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 그걸 써먹어요. 그러니까 메모한 걸 그때그때 메모는 글이잖아요. 글 쓴 것을 그때그때 말해봐요. 말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이유가 메모하는 이유가 이제 명료해지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하려고 말하려고 쓰는구나.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메모는 잔뜩 하는데 그걸 안 써먹어요. 그러면 뇌가 이거 도대체 왜 메모하는 거야? 아니 정말 회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메모한 것은 그때그때 써먹어줘야 애가 신이 나요. 그리고 메모할 거리를 던져주려고 지가 노력을 해요. 그러면 메모할 거리를 던져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언제 지가 메모할 거리가 생각이 잘 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뭐 독서를 할 때 자기는 생각이 잘 나. 그 다음에 누군가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메모할 거리가. 산책할 때 메모할 거리가 잘 떠올라. 무슨 샤워할 때 잘 떠올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걸 좋아하게 돼요.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학습하는 걸 좋아하고 토론하는 걸 두 대통령이 똑같이 그걸 다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한다는 거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 메모거리를 찾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칼럼을 하나 읽어도 하나는 읽었어. 반드시 한 줄이라도 메모를 해요.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한 시간을 들였으면 내 걸 찾으려고 해요. 분해가지고 다음 걸 못 읽는데요. 책을 읽을 때도 한 꼭지 글을 읽으면 다음 꼭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읽고 나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지? 내가 느낀 게 뭐지? 깨달은 게 뭐지? 이 글에서 내가 얻은 뭐 교훈이 뭐지? 알게 된 정보가 뭐지? 새로운 지식이 뭐지? 그래서 그걸 반드시 써요. 그리고 쓴 거를 또 써먹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자연스럽게 공부 중독자가 돼요. 저는 이 메모가 이 매개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메모가 읽기 듣기라는 공부와
쓰기와 말하기 쓰기라는 것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8년 동안 지켜보면서 결국은 메모를 하니까 말을 논리정연하게 늘 할 수 있고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데 메모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져서 늘 공부하고요. 이게 그 두 분한테 찾은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왜 메모를 하겠어요? 그분들이 딱 하나예요. 자기 말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메모를 왜 해요? 뭐 회의할 때나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나 뭐 이런 데 써먹어보려고 메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래. 내가 이런 거 알아. 당신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은 이런 거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메모만 하고 특히 여성분들 메모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거를 써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뇌가 이거 왜 메모한 거야? 공부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메모한 걸 써먹어줘야 이 선순환 흐름 속에서 뇌가 계속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고 해도 쓰기, 메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대통령이 기약하네요. 그게 무슨 자기가 긁은 거 아니고 저는 제가 이제 청와대 나와서 지금과 같이 말을 해야 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전엔 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을 전혀 내가 못하는 줄 알았고 말을 하고 살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늘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쟤는 과묵하고 진중하다고. 입이 무겁다고. 묵묵히 할 바만 한다고. 나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우리 사회는 좋아해요. 저는 반대로 이제 말을 잘 듣는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잘해요. 그래야 제가 그게 저 생존 비결인 거가. 그러니까 늘 말을 안 했어요. 대신에 잘 듣고 잘 읽으려고 하고 늘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회사 가니까 회사에서 상사들이 좋아하고요. 저 자식이 뭐 어떻게 알았어 이거.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주거든. 이런 거 아니에요? 대충 얘기해도 빈칸을 막 채워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김우중 회장, 근데 김우중 회장 추천을 하고, 거기 하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 추천. 이거는 제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서가 아니고 잘 읽고 잘 들어서. 딱 그거예요. 그 능력인데. 물 편하게 드세요. 머리 이제는 나와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메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메모를 시작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가 한 1700개가 되니까 강원도의 글쓰기라는 책이 되더라고요. 그냥 메모가 모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책이 돼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은 글도 잘 쓸 수 있고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그때 말할 거리, 글 쓸 거리를 찾으면 늦어요. 시험 볼 때 공부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말할 거리, 글 쓸 거리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글을 쓸 때는 이미 있는 걸 써먹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게 없으면 절대 글 잘 쓰고 말할 수 없고 있는 것은 뭘로 만드냐? 메모로 만드는 거예요. 메모 말고 뭘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메모를 해야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 이게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전부 메모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를 한다는 건요,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메모를 해요. 그러냐면 메모를 하면은 메모의 분량이 많아지고 메모의 수준이 높아져요. 이전 메모가 다 허접해 보여요. 내가 성장하는 걸 확인해요. 그러면서 그게 기분이 좋아요. 막 메모거리가 채워지는 게 내가 막 충만해지는 것 같고 내가 성장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메모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모를 한 걸 더 하고 메모를 써먹고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성장을 해요. 내 수준이 높아져요. 사람이 내 말과 글이 나예요. 내가 어디 다니는 사람, 내가 무슨 학위가 있고 무슨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연봉이 얼마고
차를 뭘 타고 다니냐가 내가 아니고 내 말과 글이 나예요. 내 말과 글이 말고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에 다닌다는 게 내가 정체성이고 그게 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디 가서 명함을 주면은 막 상석에 앉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게 나인 줄 알았어요. 청와대에 다니는. 근데 그건요 거기 딱 나오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다 씹어요. 진짜 나는 내 말과 글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자식이 어느 좋은 대학 갔다 오고 뭐 우리 부모가 뭐라고 하면 다 쓸 데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과 글밖에 없다. 내 말과 글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 이렇게 모든 게 담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나는 많이 알고 수준이 높은데 그냥 말 안 할 뿐이야. 내가 글을 못 써서 이걸 표현을 못 할 뿐이야. 표현 못하는, 말과 글로 표현 못하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걸 말로 못하고 글로 못 쓰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그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요. 내가 이거 글 쓰고 장편 10권짜리 소설을 써도 모자란다고. 그럼 좀 한번 써보시죠. 글을 못 쓴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쓸말이 없는 거예요. 쓸말만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글 쓰는 방법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1시간만 말씀드리면 다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쓸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있으면 글쓰기, 말하기 기술은 그 정말 사소한 문제예요. 네, 길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니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왔을 때 충분히 말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질문에 이렇게 방금 얘기도 너무 잘 해주시는데, 질문의 요지는 아까 질문했을 때 왜 글로 쓰면 어렵냐, 그거에 많이 아까 같이 이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그런 우리 선생님의 말은 역시나 그것을 이렇게 아까 메꿔주는 방법이 메모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방법을 하듯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키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메모는 하는데 활용하는 거. 네. 한 번씩 저도 메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메모를 많이 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메모를 내가 어디다 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모를 좀 많이 써먹어야 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메모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까먹지 마시고 내일 좀 그 메모했던 거를 많이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마음 표현, 저에게는 평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상처 없도록 공감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오늘 좀 배우고 싶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나는 그냥 내 마음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상대방에게 상처로 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상처를 안 주게끔 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전문가 연예인인데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잘 쓰는 방법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글로 써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인도 영화에 있을 때 도시락에다가, 거기는 도시락을 점심때 다 배달하거든요. 그때 그 도시락 다 먹고 나서 거기다가 글을 다 써서 한 이 정도 쓰듯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법이 자기 감정을 나 오늘 화났어요. 오늘은 얘기를 좀 멈추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오늘 열받거든요. 그건 이렇게 왔다 갔다. 제일 유명한 단어가 아이메시지라거든요. 나는 어떻다. 나를 감정을 표현하고 그냥 멈추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제일 유명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우선 내가 했을 때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의 키워드가
자기의 감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좀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일 아침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살짝 피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4시에 딱 일어나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일어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제 아들이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항상 제가 아까 안 해봐서 글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내를 보면 글이 안 돼요. 안 해봐서. 그래서 4초 뒤에 다 녹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술을 먹어서 이렇게 갈등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너무 피해가 싶어서 배운 대로 지금은 엄마 아빠의 너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문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투고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바로 하는 말이 싸우기 싫다 가세요.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저는 제 경험은 세 가지 어떤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되게 이제 내가 상대에게 어떤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뭐 상처를 받거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거부감을 그런 걸 보이는 경우는 뭔가를 상대의 단점을 얘기하거나 뭐 지적질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저도 뭐 윗사람들을 계속 모시는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윗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저런 말을 하는 배경이 의도가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그게 바탕에 돼 있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효과도 없고요,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어떤 신뢰를 쌓는 게, 근데 그 신뢰를 쌓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숨길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요. 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제가 저런 말을 하는지를,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예 내 역할 자체를 그렇게 둔 적도 있어요. 뭔가를 비판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문제 제기를 하고 늘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게 내 역할이라는, 저는 원래 까칠한 놈이라는, 원래 쟤는 그런 애라는 거,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한다는 거를 윗사람이 알았을 때도 그것도 받아주더라고요. 그거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한테 무슨 미운 감정이 있고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자체가 원래 이제 약간 애가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애가 그런 애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이도 저도 아니 이런 경우인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잘 읽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처지, 사정,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심정, 그걸 잘 읽어서 거기에 그냥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것과 그걸 벗어나는, 그것과 부딪히는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 제 경우에는 그렇게 세 가지 경우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냥 내가 맞춰주는 거고, 그러면 뭐 늘 좋아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역할 자체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내 정체성을 아예 그렇게 만드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오면 내 진정성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런 경우 말고는 뭐 누구나 자기 건드리면 싫어해요. 세 가지 경우 말고는 나는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말을 말아야지. 그 사람을 충고한다, 조언한다, 지적한다, 그런 거는 이 세 가지 경우 아니고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진료실이나 치료 장면에서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화가 내가 화를 못 참아서 내면은 전달이 안 되는 거고요. 상대가 필요한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의 성장과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 그때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화를 내는 장면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아마 또 다음 시간에 혹시 되면 정신치료를 하면서도 그런 건 직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석하기 전에 직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자기에게 힘든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아까같이 어느 정도 치료가 있고 끝날 무렵에 해석하기 전 단계에 그 장면가 아니면 화를 굉장히 많이 돋구게 하는 부분인데,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그런 단어가 이제 글쓰기 잘하는 사람한테 고진감래 또 무엇은 쓰고 무엇은 달다, 이런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고, 나 자신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 장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글쓰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독자를 딱 한 명을 정해요. 실제 인물 하나를 정해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독자예요. 하나는 내가 잘 아는 사람. 왜 잘 아는 사람이었느냐? 내가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이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봐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됐고요. 결론이 뭔데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재미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무슨 어렵게 말을 해요.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봐요.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어떤 뭐 관심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그런 거를 잘 알면,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아까 이제 편지를 얘기하셨는데 뭐 카톡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소리가 사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면서 얘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를, 얘가 이걸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사실 알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글을 써야 벽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효과를 얻어요. 글이 잘 써져요. 이게 첫 번째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을 앉혀놓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머 편지를 쓴다 그럴 때 국군을 놓고 쓰면 안 된다고. 군대 간 동생이건 외삼촌이건 오빠건 그 사람한테 글을 써야, 그 사람을 앉혀두고 글을 써야 좋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글을 통해서 뭔가를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사람이 모르는 뭐 정보를 알려주건, 이 사람이 좀 더 위로를 받게 해주건, 어떤 용기를 얻게 해주건, 아니면 뭐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건,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독자를 앉혀놓고 써야 돼요. 그래서 뭘 줬을 때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보고, 저는 글쓰기 한 명 독자한테 뭐 글쓰기 팁이라든가 글쓰기 자신감이라든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그걸 이 사람이 받아서 글쓰기 고통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까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좋은 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글을 쓸 때 늘 한 명을 정해놓고 쓰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글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야 될 사람이 달라져요.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느껴가면서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써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 원장님이 얘기한 편집글
편집글이 대표적인 거예요. 편집글은 독자가 한 명이에요. 독자가 여럿일 수가 없어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쓰는 글이 유일하게 편집글이에요. 그러니까 편집글이 조선시대에는 편집글의 시대예요. 서한문의 시대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이나 어디나 여기 이거 그린 사람도 늘 편지 쓰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처음이 저는 일기와 편지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말하는 건 일기고 남한테 말하는 건 편지로 시작했다. 근데 편집글 쓰듯이 저는 글을 쓰면 그걸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들이 한 명인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정말 제일 바쁠 때인데 늘 아침에 편지를 썼어요. 2줄, 3줄이라도 종이에 내가 직접 써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출근을 했어요. 뭐 그거 말고는 일주일에 한 이틀은 못 들어오고 한 4일 들어오는데 4일도 들었다가 출근을 2시, 3시 새벽에 늘 했거든요. 잠깐 와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2시, 3시 출근을 하는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제가 들어오는 날은 그때 계속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해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못 들어가고 한참 지나서 이제 내가 너 그때 아빠가 그때 줬던 편지 읽었냐? 그랬더니 짜증이 나서 죽을 줄 알았대. 아침마다 잔소리를. 아니 근데 이게 매일 써진다는 거면 자식이니 가능한 거예요. 뭐 어느 누구한테 매일 쓸 말이 생각나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얼굴 보면은 안쓰럽고 이거 하루 종일 고생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힘을 주려고 한두 줄이라도 쓰죠. 그런 마음을 썼는데 이 자식이 읽지도 않고. 그냥 못밖에 아버지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동작인데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입 바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 얘기를 하면 전달이 안 되고 이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쓰게 되니까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말고자가 글도 잘 쓴다는 것이 갈수록 힘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듯이 이제 가끔은 이제 저도 이렇게 직업이 정신과가 잘 이렇게 나오면 꼭 정리하고 치료적으로 가려고 이것도 잘 안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모 역할이나 이 부분은 들어주는 역할이지 선생님 역할을 해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오면 다 강박적으로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특히 부모 역할 중에서는 상당히 이런 열정이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이고 역시 그래도 이렇게 그 부분을 지금도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고 말씀하기는 그게 쉽지 않은데 훌륭한 아버지네요. 아니 그럼 나쁜 아버지. 아까 이 앞에 얘기처럼 아까 나쁘냐고 아까 그러시잖아요. 앞자리에 앉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거리감을 유지하는 너무 앞에 오면 힘들어지고 이렇게 앞에 앉으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앉았을 때도 대부분 여기 앉아도 앉은 사람이 그대로 앉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 계속 앉아 있고요. 되게 소개신 분도 두 자리 비었는데. 그분들은 서 있어야지 편한 분이에요. 저번에도 서 있었던 분이죠. 그 인간의 마음을 또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또 마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항상 해야지 편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항상 제가 익숙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저는 글 제주라든가 글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도 이제 글을 기업에서 한 17년, 청와대 8년, 그 다음에 그 이후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하면 써진다. 글재주가 없어도 독서를 안 해도 쓰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그 선생님 얘기한 익숙해짐을 쉬워한다, 좋아한다. 바로 습관이에요.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제 책 그 불후의 명작
30만 권이 확실해요? 팔렸어요. 30만 권이 팔려서 건당 1,800원씩 저에게 돈을 5억 얼마인가? 그렇게 벌어준 채. 연금과 같은 소재. 그건 매일 팔려요. 지금 이 시각에도 팔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고를 해요, 출판사에서. 전일 몇 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원국의 글쓰기와 대통령 글쓰기 합해서 20권 밑으로 팔리는 날은 없어요. 최소 20권은 팔려요, 매일. 근데 어쨌든 그 부도의 명작이 어떻게 나왔냐? 습관의 힘으로 나와요. 제가 출판사를 다니다가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저걸 알게 됐어요. 책을 아무나 쓸 수 있다고. 책 쓰는 방법을 알게. 그것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 나도 책을 쓰자고. 그래서 2달간 휴직기를 냈어요. 출판사에. 그러니까 뭐 그만둘 생각은 전혀 아니었고 책이 많이 팔려서 그만두게 됐는데 2달간 휴직기를 내고 60일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한 20 며칠 동안 거의 절반을 한 꼭지도 글을 못 썼어요. 근데 20 며칠 동안 뭘 했냐? 아침에 제가 과천을 사는데 서울랜드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거나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을 20 며칠간 계속 반복했어요. 글이 안 써지는데도 그 일은 계속 했어요. 그냥 저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20 며칠이 되는 날 아메리카노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딱 하는데 집에 그날 처음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제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머리를 감는데 쓸거리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글이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30 며칠, 38일 만에 이제 책 한 권이 써졌어요. 근데 누가 언젠가 정신과 친구였을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야 그게 습관의 힘이야. 네가 20 며칠 동안은 뇌가 계속 거부하고 저항한 거야. 안 쓰려고. 뇌는 글 쓰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계속 안 쓰려고 하다가 했는데 이게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뇌는 버티는 것도 힘들어한대. 공부 안 할 때 안 한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공부 안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버티는 게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것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글을 안 쓰면서 버티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힘든 게 글 쓰는 것보다 더 커지면 이게 누적이 되면 왜냐면 그러면 글을 쓴대요. 이게 계속 보니까 이게 언제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 얘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나가는데 겁주는 거거든. 나 오늘 글 쓸 거야. 아메리카노 딱 하면 진짜 쓴다. 이걸 계속 매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얘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버티기가. 그걸 안 쓰면서 버티기가. 이게 20 며칠이 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쓰자. 쓰고 그냥 쓰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라고 생각. 그럴 때는 이제 쓰는 게 너무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때 딱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한 거야. 차라리 글 쓸 때가 마음이 편해. 안 쓰고 그냥 버틸 때보다. 그래서 딱 쓰니까 그때부터는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루틴이 저는 그때는 산책하고 아메리카노 이게 아니고 그건 늘 바꿨어요. 그 의식을. 요즘에는 카페에 가기 전에 청아를 한 병 반드시 마셔요. 이게 계속 독해지더라고. 의식이 독해져요. 이게 자극적이어야 돼. 고백이나 청아를 한번 편의점에서 마셔요. 나와가지고 원샷 딱 하고 청아를 빈병은 거기다 반납하고 카페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카페에 도착을 하면은 안경을 닦기 시작해요. 커피 시켜놓고 안경을 계속 닦아요.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글 쓸 때만 안경을 끼거든요. 안경을 닦는 것은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안경을 계속 닦고 저는 에스프레소만 시켜요. 평소에는 그걸 안 먹는데 청아 한 병에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무조건 써져요.
아니 이게 음악에 써지는 거 맞는 거죠? 의식이에요, 의식. 아니 저기 뭐야 김훈 선생은 연필을 계속 깎는데요. 내가 다 보니까 작가들이 다 그게 있는 거야. 다 그거 있어. 그게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한 발 한 발 들여놓게 하는 거야. 얘가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훅 들어가면 얘가 도망가는데 발을 한 발 한 발 들면 나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제 에스프레소 딱 먹을 때는 얘는 그냥 마음 딱 먹은 거야. 이제 체념한 거야. 버티기를 안 버텨. 얘가 이제 쓰자고 마음을 딱 한 발 한 발 그런 의지를 단단하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 보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식을 치르면 무조건 글이 써져요. 앞으로 뭐 이 의식이 중간에는 또 다른 의식이었어요. 지금은 현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작가는 이런 의식을 치른다. 이런 루틴이 있다. 습관을 들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들리면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은 습관이 안 들렸을 때는요. 이 바로 주차되어 있는 차 밀면 처음에 안 밀리잖아요. 뇌는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해. 그냥 가만히 놔둬. 귀찮게 하지 마 이거야. 근데 이걸 몇 번 계속 흔들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그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얘가 한번 밀리잖아. 밀리면 그때부터 그냥 후수수 가. 그러니까 습관이 들리면 얘가 에너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신발 신을 때 오른쪽 신을까 왼쪽 신을까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릴까 왼쪽으로 생각 안 차요.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에너지를 전혀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글쓰기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요. 생각에 관한 생각을 제 책을 읽어보니까 뇌는 두 개라고 해요. 하나는 생각하는 뇌, 숙고하는 뇌가 있고 하나는 자동뇌가 있대요.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자동뇌로 한대요. 생각, 걷는 거 이거 생각 않고 걷는 거예요. 몇 센치를 앞으로 발을 내딛을까, 몇 도를 각을 들을까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95% 우리가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 데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5% 일이 뭐냐? 글쓰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습관이 들리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동뇌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글쓰기가 원래 생각하는 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일정 부분이 자동뇌로 넘어가서 생각을 안 해도 이게 자동으로 되는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글을 제가 경험은 나중에 말이 맞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때 글이 잘 예를 들어서 기타리스트가 코드를 잡으면서 C를 잡을까 뭐 D를 잡을까 생각하면서 기타를 치는 사람이 절대 기타를 잘 못 쳐요. 습관적으로는 쳐야 돼. 코드 생각 많고 손이 가는 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뭐 C를 잡고 이렇게 안 차나요. 그냥 막 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에너지도 안 들이면서 기타를 잘 쳐요. 글을 쓰는 사람이 습관이 들리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뇌가 자동 기술을 하면 이게 무의식의 소재들이 올라와요. 평소에는 의식이 검열을 해요. 통제를 해요. 많이 했니? 내가 느끼는 거야. 이게 자기가 쓸 거리가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중에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듣는 게 얼마나 이것이 저는 쌓여 있다고 믿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얘가 의식이 검열을 하는 거죠. 야 그렇게 쓰면 뭐라 그래 부족하다고 그래 그거 쓰면 안 돼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의식이 검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제가 느끼는 게 무의식이 잘 올라오는 때가 저는 잠 깨기 직전이에요. 저는 그때 자주 올라와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올라온 것을 쓰면 진짜 기발한 게 나와요. 얘가 그때는 좋은 거, 이 의식이 보초를 철저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을 때 그때 잘 올라와. 근데 저는 이 올라오는 게 습관이 들리는 사람은 더 잘 올라온다. 자동뇌 역할이 더 얘가 이 힘이 세져서 무의식을 더 잘 길어 올린다. 의식이 힘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습관으로 글을 쓰는 일은 그래서 글이 써지는 거예요. 작가들은 그래서 습관으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에게 습관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식 대안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다 안 되는 쪽으로 습관이 돼요. 그래서 되는 쪽을 계속 바라보고 지금 이게 AI 나와서는 이런 거 나와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지금처럼 에스프레소를 먹고 메모를 하고 써야죠. 메모를 하고 놔둬버린 것이 습관이 되니까 글이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실은 우리 행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행동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키를 듣고. 그래서 요즘처럼 유현진이 같은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몇몇 하니까 계산해서 던져야겠다. 이래야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아까 같이 생각이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완전 똑같이. 내가 알아먹었다고 사인을 계속 주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감각이 더 중요해요. 그 발걸음을 재고 가면 틀립니다. 유현진이 가서 오늘은 몇몇 한번 신나게 던져봐야겠다. 그럼 다 그냥 느낌으로 착 딱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래서 감각이 때로는 인지적으로 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것이고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자고 있을 때 정신과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가장 잘 관리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 꿀 때 시공을 초월하죠. 그래서 마음 분석을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 분석이라고 하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끔 하고 있는 농담, 말 실수, 행동 실수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잘 나타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적어놓은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까 큐를 주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되는 것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거리 가 있으면 오늘 가 있는 거꾸로 많은 부분에서 센서가 가르면서 이거 오라? 그럼?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해서 같이 가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잘 안 나와요. 술먹고 나오죠. 술먹고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예술 작품들이 항상 나올 때도 같이 거의 이렇게 무아지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 작품을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작품이 안 나와요. 그냥 그리고 아내가 팔아야지 작품이 몰래 그것도.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이게. 동생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알려주시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저게 위에 부름이 이제 제 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잘 많이 나타내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림이나 이런 것을 정신분석적으로 양동 선생님이 훨씬 잘해주겠지만 많은 위로는 이렇게 했을 때 저 부분이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해서 창가에서 바라보는 상입니다. 벤센트 막 거호가 동생 태호한테 이제 계속해서 하는 작품들인데 1888년, 89년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 작품이 창가에서 그려지면서 하는 작품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편지로 되거나 같이 지금은 영화라든가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런 그림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마음을 잘 드러내고 그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의식이 똑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프로이드 같은 분들은 얼굴로 안 되고 그냥 눕힙니다. 실질적으로 이 카우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비행기 타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눕히는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선생님 앞에서 되게 선생님 얼굴도 안 보이고 뒤에서 있었고 그대로 풀로 눕혀 있으면은 처음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상상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은 와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깔끔하지 말고 저는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 속으로 남는 건 청아와 에스프레소 여러분 청아와 와인 방금 하나 더 추가됐네요. 근데 여러분 각자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기만의 좀 방식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 하나씩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지금 들어올 때 저희가 쪽지를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고 이제 쪽지를 적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이제 각자 하나씩 뽑으시면서 그 이유를 좀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뽑아주세요. 선물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네, 부모님에게 말씀. 네, 부모님에게 무더운 여름에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 생을 견디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삼형제 키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질문에 맞는 답인가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다면 그 맞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내용은 고맙다는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요?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갸륵하시네. 저는 이걸 표현할 얼마도 없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개나 줬는데 그래도 제일 저는 전달하는데 나에게 전하고 싶어요. 또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어려운데 자기 자신한테 지금 전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도 어렵고 남들한테 한번 폐를 끼치니까 자기 자신에게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된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아까 하는 부분하고 아까 우리 얘기하는 것 중에서 편지와 일기라는 부분에서 이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일기를 자기에게 쓰는 일기, 남에게 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역시 이제 부모님의 어머니에게 전해줬네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에게 화를 냈는데 가족 구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화를 내도 후회가 들지 않도록 감정 분노를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글로 표현하고 싶은 우리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다 이렇게 뭐 국군 1호를 하고 하거나 하면 어머니가 얘기되면은 전부 다 울컥합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좀 더 화를 내게 하고요. 자식 키우는데 상당히 유명한 얘기가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산, 어머니의 열정이라고 하죠. 그것이 아버지의 무관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니라 아내를 얼마큼 편안하게 해준다. 자식을 위해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요? 했는데 이제 대학을 계속 못 가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도 잘 모르는 것은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뇌에서는 많은 곳에서 마음을 알아가는데 얘기하기 힘든 것일수록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센서가 많이 작동돼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일수록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글을 써도 마음의 표현이나 말을 하는데 어려우면은 굉장히 이렇게 비비꼽니다. 그런 부분들이 뇌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저 밑에 있는 걸 얘기하면 지난번에 수석에서 이제 잔 얘기가 안 돼요. 어제 저녁 식사 뭐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끌어오면 이런 걸 전으시라고 하는데 그 정도 얘기를 끌어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나 좀 마음에 어려운 것들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도 한 개만 더 읽어주시고 지금 시간을 빼려고 있습니다. 들어온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내에게 이러면
표현하고 싶다고요. 이유는 평생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내에게 표현하고 싶다. 저랑 같은 마음. 저도 같은 마음. 두 분 다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또 강호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또 몇 가지 또 질문들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까 좀 어려운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또 혹여나 뭐 직장 상사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이럴 때 내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들리면 굉장히 또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데 강호구 선생님은 주로 일을 하셨던 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잖아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셨었고 이럴 때 좀 의견이 다르거나 불편하거나 했었을 때 좀 어떻게 강호구 선생님의 마음을 좀 표현하셨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의견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스트 라이터, 스피치 라이터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역할이 그분 생각을 글로 옮겨주는 게 내 역할이에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겠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감나라 대추나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연설비서관이 할 일이 아니고 경제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할 역할이고요. 연설비서관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생각을 읽어서 글로 써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생각이 또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 피곤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 질문해요. 뭔가 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요.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은 톤을 달아요. 말대꾸를 해요. 그러면 찍혀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의 집에 쭉 살면서 잘 읽고 잘 들으려고 그랬지 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잘 읽고 잘 듣기만 해도 아니 우리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출세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 잘 맞추려고 했지 내 것을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연설도 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치를 잘 보게 됐어요. 남의 집에 살면서 눈치가 빨라졌어요. 묻지 않아도 알게 됐고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렇게 말하는 배경, 의도, 취지, 목적 이런 걸 잘 알게 됐고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읽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계속 키워서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죠. 내 주장, 내 요구, 내 의견, 내 판단 이런 게 없어져요. 그냥 늘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지금 30년 차인데도 지금도 와이프한테 맞추면서 살죠.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늦게 가면 물어봐요. 와이프가 밥 먹었어? 그럼 저 배고프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와이프 얼굴을 가만히 보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 표정에 맞춰서 말을 하죠. 답변을. 배고파도 그냥 자야 될 상황인데 아니 못 먹었다고 했을 때 와이프한테 그 어떤 연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 가장이 저렇게 밥도 굶고 가면서 이 시간까지. 그럴 때는 말을 해요. 밥 좀 차려줘. 근데 밥 안 먹었는데 그런데 와이프가 그날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어디 돌아다니는 밥도 못 얻어먹고 자 그냥 지금 그 시간에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 내일 아침에 차려. 그냥 자 이런 소리를 들 것 같으면은 먹었다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살면요 관계가 좋아요.
내가 위험하지 않아. 아주 안전해. 이제 좋은 걸 배워가는 거죠. 보호를 받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USB 쳐다보고 있대. 내가 너무 놀랐어. 와이프가 USB 쳐다보는데 당신 나이에 당신 정도 귀여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은 내 말을 너는 참 잘 들어. 아주 귀여워. 잘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생각도 그래서 잘 읽는 거고, 뭐 이렇게 양보하고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요, 막 양보를 하면은 기회가 더 주어져. 제가 김호중 회장 모실 때 세계여행 한다고 해서 해외를 많이 이제 회장 비서실 사람들이 나갈 기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로 나가려고 했어요. 해외를 잘 못 갈 거니까. 근데 저는 늘 됐다고 다른 사람 갈 사람 가고 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가 문을 닫고 해외를 누가 얼마나 갔는지를 내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저요 하면 안 시켜요. 조용히 막 양보하고 뒤로 빠지는 애를 눈여겨보다가 야, 쟤 보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추천도 아마 얘 그냥 써보면 괜찮을 거예요. 말 잘 듣고 입안 혀처럼 잘 놀 거예요. 얘가 잘 읽고 잘 들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 말 잘하고 지 주장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는 싫어해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학교에서 말하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인데 우리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말 잘하면 떠들면 맞죠. 떠들면 맞아요. 선생님한테 대들면 맞아요. 우스운 사람이요? 근데 우리 센터장은 약간 뜻하는 사람. 학교다니면 좀 맞잖아. 아까 뺨을 때려서 뺨으로 막았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된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작가님은 성공한 분이잖아요. 열등감, 수치심을 느끼실 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요? 아, 저는 그거 되게 심해요. 열등감도 심하고, 그거는 저 어렸을 때 이제 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어렸을 때 길러야 될 어떤 회복 탄력성, 그 어떤 만족 지연이요, 자효감, 아니 정말 글쓰기 그런 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그래서 사실 글은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 쓰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글은 계속 시행착오 연속이에요. 늘 벽에 부딪혀요. 그걸 퉁퉁 털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잘 써요. 만족 지연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사람, 당장 하기 싫은 일이지만 앞에 돌아올 보상을 생각하면서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글을 잘 써요. 남의 글을 쓸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저한테 그 남의 글을 쓰는 힘이 됐어요. 자존감이 내가 높고 막 그러면은 아마 남의 글 그렇게 종로를 못 할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이거 말 잘 듣고 이거나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강단이 있는 게 아니고 강박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 비율을 맞추고 이 사람 해야 돼. 안 혼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늘 일을 하니까 실수를 잘 않고 그런 일을 해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서서히 정반대로 제가 가요. 관종이 되고 제가 어디 가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제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나타나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으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 맞을 거예요.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좀 약간 과하게 제가 과도하게
그러면서 살아요. 막 자신감 있는 것처럼 아까도 내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봤냐고 이런 얘기가 그런 유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아침 그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연예인을 네, 물어봤던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저는 그런 말 할 얼굴은 아닌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나같이 살고 있구나. 저분도 나같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난 천상천하 유아 덕분 내가 그렇다는데 어느 놈이 뭐라고 그래? 지 인생 지가 내 인생 살아줄 거야? 응? 제가 유연성으로 한번 봐볼게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멋에 살면 돼요. 중요한 부분. 까불지를 말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거였어요. 청아 에스프레소 와인이랑 까불지 말라고. 이것까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벌써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밤의 토크는 다음 달에도 또 이어지거든요. 다음 달에는 이제 9월 18일 날 사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다음 시간에는 또 정신분석가 양동석 원장님이 함께 와주셔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즐거우셨던 만큼 옆에 분들도 손잡고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 하기 전에 그래도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 예.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광주 정말 각별하고요. 제가 또 고3 때 80년이었어요. 1980년. 저 징계도 받았고요. 광주에 대해서 늘 사실 광주 혜택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 사람을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니까 전주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정말 광주는 너무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호남 구성은 맞춰야 되거든요. 어부지리를 전주가 많이 했죠. 전주가 훨씬 많았어요, 청와대에. 광주보다.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 와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살아서 있는 세상이고 내가 죽으면 내가 눈감이 없는 세상이다. 그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 말의 뜻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공책에 남겨놓고 가신 문장이거든요. 자기는 니체의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걸 좋아하고 배는 항구에 정박이 있을 때 제일 안전하대요. 근데 그 배가 아니에요. 배는 바다에 나갔을 때 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 배는 전진한대요. 그러니까 고난, 역경, 시련이 벗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지. 그 도전에 항상 응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죽을 고비를 5번 넘기면서도 그거에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살아왔고 그 인생이 돌이켜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걸 통해서 역사는 진보한다. 네,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네, 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멀리서 와 항상 아무튼 즐거웠고 오늘의 제가 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늘 하나 이렇게 3가지씩 찾아서 일기에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밤의 토크 3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